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한국발명진흥회 고기영 실장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제목이 생성형 AI 시대, 기업 가치를 높이는 AI, IP 확보 및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생성형 AI. 문두단 박사, 생성형 AI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찾아보니까 생성형 AI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판별형 AI입니다. 판별형 AI는 discriminative AI에서 여기 맞니 하면 AI가 틀렸다, 맞다 해주는 거고, 생성형 AI는 generative AI로서 독창적인 answer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어떻게 좀 예쁘게 만들어 보라 하면 그림을 만들어서 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생성형 AI 시대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AI IP 확보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고경 실장님 20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발명진흥회 기업성장지원실장 고기영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설명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특히 기업성장지원실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 알고 들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처 산하 모 기관이고요. 연역은 한 50년 좀 넘었습니다. 오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실제로 기업성장지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기술의 사업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되는지, 또는 이 지식재산권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성장지원실이 하는 업무는 그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성평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기술 특례상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 배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 또는 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가 기술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특허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 전문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보통 조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우수 제품이라든지 혁신 시제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기본 조건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특허가 실제 그 제품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내리는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가 실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낮게는 벤처기업 확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벤처기업 확인 평가가 굉장히 많은 건이 1년 내에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혁신성 평가 부분에서 대략 한 1,400건 정도를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연구자건 기업에 계신 분이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식재산처와 보건복지부의 투자 관련된 외부 심사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AI, IP 확보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IP라 그러면은 그 인터넷 주소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ntellectual Property라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은 이제 급격히 변화하는 AI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가 되게 큰 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파도에 올라타서 어디로 갈 건지, 제대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얻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재산이 움직이거나 또는 큰 기술이 움직입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기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부와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올라탄
파도는 과연 위기일까 아니면은 기회일까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HBM 기술 때문에 모 회사가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은 직원이어서 혜택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혹자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다른 기술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취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AI라는 기술은 그러니까 단일 기술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이 AI 융복합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의료일 수도 있고 바이오일 수도 있고 헬스케어일 수도 있고 로봇 분야일 수도 있고 교통 분야일 수도 있고 제조 분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융복합돼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속해 있는 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보시면은 굉장히 그림 잘 그려져 있죠. AI를 통해서 그린 겁니다. 저도 AI와 특허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가 키워드를 입력을 했고 입력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의료와 관련된 것 또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 또는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것 또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 뭐 등등에 의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림은 실제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물건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생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뭐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 내려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과연 AI 기술이 나한테는 어떤 기술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재미난 사례로 여러분들 물론 특허를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분들은 특허를 직접 써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특허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법적인 부분을 문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권리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0% 신빙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말하면은 전문성 있는 용어라든지 전문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리사 라이선스 갖고 계신 분들이 특허를 쓸 때 AI를 활용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취합을 하지만 실제 마지막 작업은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아직은 이제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구에 또는 새로운 매터리얼을 만들 때 또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또는 매니팩처링에 옵티마이즈 시킬 때 지금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단계는 어디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또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I가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해 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AI의 단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의 도구로서 또는 생산 현장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잘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효율적인 방법 또는 공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그럼 권리적으로 특허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허라는 문건은 지식재산권 정부에서 관리하는 무형의 재산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쓴다기보다는 대리인들, 변리사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 또는 효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표는 한국 인공지능 산업협회에서 만든 장표입니다. 보시면은 2026년에 AI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공유 다 해드릴게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100개의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주관도 관여를 했고 객관적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꽤 많이 존재를 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이 기업에서는 뭐 어떤 기업은 뭐 투자도 많이 받고 상장도 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자는 뭐 투자를 받았지만 상장에는 좀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아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은 AI 관련돼서 한국발명진흥회는 그럼 어떤 거를 하고 있나? 정부에서도 AI에 접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갖고 있는 또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술,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수행을 합니다. 보통은 기술성 전문가, 시장성 전문가, 권리의 전문가, 그 다음에 사업성 전문가가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스마트 빅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거래와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걸로 판단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 그러면 시장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릅니다. 물론 시장 데이터가 들어가고 기술성 데이터가 들어가고 권리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많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대신에 이 자료가 축적되면서 신뢰성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가치 평가하던 거를 수만 원대 또는 2, 30만 원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I하고 관련해 갖고 우리가 IP,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자든 기업이든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허권을 확보하는 거는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남이 들고 있는 아이디어를 뭐 저가든 고가든 매입해서 또는 실시권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시권 이런 특허를 활용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이유냐면은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고요. 또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성장에 활력을 받기 위해서 신사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들고 와서 빨리 제품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유사 제품이 있는 경우에 회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는 잘 파시는 분들, 마케팅이 강하신 분들은 외부에 있는 기술을 갖고 와서 기존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남이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만든 제품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위의 목적에 의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보시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확보하기도 하고요. 또는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
특허권 들어는 봤지만 내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정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발명진흥에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 이런 특허권 확보에 대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증가하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창업 지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대학의 연구자분들 또는 정부 출연 연구자분들한테도 창업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자본금을 투입해 가면서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될지 또는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 아니면 내가 반대로 어떤 데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산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자,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직지산 거래 시 내가 연구자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직접 사업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실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자산권에 대한 거래죠. 자, 이 경우에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또는 현물 출자, 내가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연구자분들이 학교나 연구기관에 있는 특허를 직접 쓰고 싶다 하면은 그 특허가 현물 출자, 자본금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특허를 자본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치 평가를 통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 5천만 원과 특허권 하나를 집어넣는데 특허가 5천만 원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대로 자본금은 1억이 됩니다. 돈은 없는데 돈이 되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형의 권리, 재산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부처는 모태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자, 지식재산처 같은 경우는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았거나 거래를 한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대략 한 2천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 큰 모태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태펀드가 자금이 VC들한테 넘어가게 되고 VC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특허 소송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보유 특허에 대한 제품의 적용 여부, 보통은 조달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부분, 연구자분은 특허가 지식재산권이 권리화되고 사업화됐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건 정부에서 지식재산 발명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M&A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크게 인정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는 무형의 자산, 특히 IPO, 상장한 회사가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무조건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계적으로 얼마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특허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제 공공의 조달 들어가는 경우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홈쇼핑에서 마케팅 활용 용도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모태펀드 구조는 다양한 출자자, 주로 정부기관이 출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대부분은 한국벤처투자 공공기관입니다. 벤처투자에서 자금을 받아서 VC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평가에 의해서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벤처투자에서 평가는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26년도에 모태펀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AI 관련된 곳에만 대략 8천억 이상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창업한 회사들한테
시장성 기술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VC한테 할당하는 겁니다. 한국 벤처투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자금이 어떤 VC한테 할당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주로 공공기관에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받을 때 어떤 VC한테 투자를 받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VC라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태펀드의 계정은 계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는 보통 7년에서 8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에서 4년 사이에만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VC가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지를 알고서 투자 유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특례상장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AI 건에 대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기존에 있던 부분은 아닙니다. AI 융복합 기술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발명진흥에서도 최근에 AI 관련된 평가를 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AI 산업 같은 경우는 뭐 AI 반도체 당연히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한 부분이 AI가 접목된 사례들이 많고요. 또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AI가 접목된 사례가 많고요. 또는 모델이라든지 앱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라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뭐 제조 관련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피지컬 AI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로 제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뒤에 담보대출이라든지 IP 가치 평가라든지 현물 출자, 벤처기업 확인 등등 뭐 조달과 관련된 특허 기술 적용 여부가 다 특허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코멘트 있습니까? 이현주 선생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초기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IP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IP를 저희가 출원을 할 때에 그 어떤 VC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을 명세서에 다 적시를 하지 않기를 또 권고하는 VC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생각을 해보면 IP에 대한 그 밸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바이오 벤처의 그 생존 전략상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핵심적인 정보를 특허 안에 녹여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가려놓는 게 좋은 건지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특허 정보를 영업 비밀로 묻어뒀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이죠. 누군가 내 거를 베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확보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등록 특허가 대략적으로 120만 건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뭐 뭐 출원이나 뭐 공개 특허까지 합치면 대략 한 500만 건 정도 존재를 하고요. 일본에 존재하는 특허가 대략 1,300만 건 정도 되고요. 뭐 미국에 한 1,000만 건 이상 존재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1년에 20만 건씩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학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내용을 권리화시킬 때 많은 부분이 원천 특허라기보다는 개량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개량 특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천 특허가 만료가 돼서 아무나 쓸 수 있는 특허라면은 개량 특허여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천 특허라면은 당연히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꼭 특허를 내라 마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는 전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특허 기술과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특허를 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분들은 내 분야하고 잘 맞는 변리사, 대리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대리인분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분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술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한테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현주 교수의 질문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자, 핵심 건데기를 익스포즈 안 하면서 어떻게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노출하지 않기를 본 거. 아니, 뭔가 핵심 기술이 이게 내 거다. 요걸 쓰면은 내한테 로열티를 내야 된다. 그게 특허 관리 체제 아닌가요? 기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가끔씩 익스포즈 안 하고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근데 핵심 이제 기술을 익스포즈 안 하고? 기술 중에 뭐 이거는 뭐 내가 그 내용을 잘못 내면은 다른 분들이 카피하기가 쉬운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좀 숨기는 부분들이 간혹 아니 그러면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이 그 핵심 기술을 모르는 채 특허를 인정해 줘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허와 논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문은 챔피언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억셉이 됩니다. 특허는 챔피언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차별성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텍스트 마이닝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기존에 있던 기술과 다르면 특허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량 기술의 특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 맥락을 이해했는데 특허 심사관이 인정할 정도의 데이터만 익스포즈하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특허만 인정받으면은 정말 숨어 있는 데이터를 익스포즈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까발려 가지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전략보다는 미니멀 리퀘어먼트 채워 가지고 내고 심사관이 차별성이 있네, 신규성이 있네 인정해 주면은 그게 최고다. 아마 그런 컨텍스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적으로는 권리적으로 개량 특허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게 공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보면은 의사 같으면 영상의학과, 병리학에서 전부 다 AI로 판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확 줄어들고 있고요. 로펌 같으면은 파라리걸들 하는 일을 전부 다 AI가 다 수집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파라리걸 잡이 확 줄어들고. 자 보니까 기술 가치 평가사도 앞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기술 가치 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팩터를 수집해가지고 이 기술의 액수는 얼마다라고 해줬는데. AI가 동원되면서 평가서 필요 없이 AI가 이 기술은 여러 가지 유사 기술 전략 다 따져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라고 하는 시대가 오니까 평가사들 굉장히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AI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실제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들 하죠. 자, AI and X 탑 10, 탑 100 기업 했는데 선정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AI하고 인티그레이션 돼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AI가 차세대의 핵심이니까 그 기업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쭉 그러니까 연결을 시켰는데 어떤 기업이 AI 플러스 X에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하는지요?
이건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관련된 전문가들이 기업을 보고 AI 기술하고 접목됐다라고 판단된 기업들을 선정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게 보통 한 2,400개의 기업들 중에서 100개를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내린 게 아니다 보니까 주관이 좀 많이 관여됐다라고 보셔도 알았습니다. 지금 될것 이제 선정 근거를 보니까 루닛가 아까 슬라이드 비춰보세요. 루닛 보면은 저게 영상 아마 영상의학과 사진을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를 대체하는 그런 기업 아니었을까요? 일단 메디컬 픽셀을 아까 병리학과나 여러 가지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그런 기업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AI 테크놀로지로 기존에 휴먼이 하던 워크로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 같습니다. 그렇죠. 영상의 판독 뭐 그런 거죠. 병리 판독이죠. 루니트는 인공지능을 암 진단하고 치료하는 솔루션, 캔서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가? 메디픽셀이 아마 영상의학과 근무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예, 중요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